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컨설팅 솔루션 김성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입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남은 기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는 어떤 전형이 있나요? 라는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수시는 내신 시험만 잘 보면 가는 전형인가요?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또 저한테 맞는 전형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강좌는 각 전형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적성평가 전형, 그리고 정시 모집으로 5개의 전형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의 주요 대학의 모집 민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모집 민원은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42.3%로 많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23%, 종합 전형이 24.8%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을 간다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수험생 여러분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을 갈래요 라고 하는 학생보다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갈래요, 이런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의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44.6%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약 31.9%, 논술 전형 11.1%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지만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다, 이런 부분을 잘 알아두시고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써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 전형입니다. 모집 민원을 보면 작년에 약 42.4%, 14만 7,345명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죠. 42.3%, 약 0.1% 줄면서 인원의 변화가 크지는 않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총 모집 인원은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죠.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중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내신의 합격선은 아주 높아진다,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입니다. 수능 최저 없이 내신 성적 100으로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 합격선이 학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1.0에 가깝다, 1.2 이 정도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교과 성적의 반영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마다 반영 방법과 반영 과목이 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인문계의 경우 국영수4, 자연계의 경우 국영수 과를 반영하지만 국영수4나 국영수과의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학기별로 몇 과목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학년별로 반영 비율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어떤 과목을 반영하고 또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며 또 산출 지수, 대부분의 등급이겠죠,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교과 전형은 합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전형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좀 낮고, 하지만 중복 합격자가 많고요. 또한 중복 합격자가 많다 보니까 그 학생이 하나만 등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대학은 합격자를 채우지 못해서 이효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확인하라.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인지 일부 과목을 반영하는 것인지, 또한 학년별 반영 비율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시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현재 내가 충족할 수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접을 보는 대학의 면접 유형,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지원 대학에 제가 합격할 수 있는지 최저 충족 여부, 내신 성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업 성적을 반영합니다. 그 학생의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과 전형처럼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려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소질, 적성, 잠재력, 인성 이런 것들을 서류 종합평가, 서류를 통하여 일정 배수를 뽑고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단 지원 자격과 선발 기준, 선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지하게 되고요. 학생들은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는데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주 평가 서류는 학교 생활 기록부인 것입니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추천서를 요구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의 경우는 2022년에 전면 폐지되지만 올해까지는 추천서가 있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원 대학의 서류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면접입니다. 면접은 대학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서류 확인 면접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일부 대학은 제시문을 주고 확인을 하는 제시문을 출제하는 그런 대학이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토론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서류 확인 면접이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면접의 유형이 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어떤 면접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모집 민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모집 민원은 작년보다 올해 조금 늘었죠. 작년에 24.5%, 올해 24.8%로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이 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평가하는 서류는 세 가지죠. 학교생활기록부, 주평가 서류가 되고요. 자기소개서, 보조평가 서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자기소개서도 또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지만 1, 2, 3번의 공통문항과 4번의 개별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부분을 좀 보시고 또 면접의 방법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또 대학에 따라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대학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지만 일부만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인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할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라는 인재상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에 충실한 그런 학생을 뽑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 그 충실한지 충실하지 않은지 무엇을 갖고 알 수 있나요? 학교 생활 기록부겠죠.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그 학생이 학교 생활에 충실히 임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진로 탐색이죠. 다른 전형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정시 모집은 사실은 진로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내신 관리나 수능 관리를 열심히 했다가 성적을 보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진로 탐색이 열심히 있는 학생을 뽑습니다. 따라서 이미 학생 여러분들은 1학년 말, 2학년 정도가 되면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를 정하고 그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해줘야 된다. 특히 3학년 학생이라면 이미 지원하려는 학과가 결정됐을 것이고 남은 기간 동안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진로 탐색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 진로 탐색을 가장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을까? 수업 시간이죠. 수업 시간을 통해서 교과 수업 시간 속에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이 지원 모집 단위 관련 얼마나 어떤 노력을 정말 성실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서류를 통해서 평가하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은 어떤 애를 뽑고 싶어 할까요? 대학이 뽑고 싶어 하는 아이는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 할 것 같은 아이를 뽑고 싶어 합니다. 대학은 학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문을 잘 할 것 같은 아이를 뽑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학에 들어와서 충실하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 당연히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학생이겠죠. 고등학교 때 충실한 학생이라면 대학에 들어와서도 충실할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학생을 뽑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대학은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은 그 학생의 교과 성적, 특히 지원학과 관련 성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 자연계 쪽이라면 수학, 과학 과목이 좋아야 될 것 같고요. 뭐 경영이나 경제 쪽이라면 영어나 수학 과목이 좋아야 되겠죠. 관련 성적을 보게 되고요.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진로를 보게 되시죠.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 또한 진로에 맞는 교내 활동, 그런 활동을 통한 그 학생의 어떤 인성, 리더십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또한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된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보시고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의 진로를 정해놓고 정해진 진로에 맞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 적합성을 보게 됩니다. 그 전공 관련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공 관련된 활동을 볼 때 학생들이 물론 수업 시간을 통해서 교과 세특을 통해서 많이 나타낼 수 있지만 또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문 계열로 가는 학생이라면 대부분 도서부나 영자신문부의 활동을 하게 되고요. 사회과학 계열로 가는 학생들은 뭐 방송부나 봉사활동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학생 여러분들이 내가 상경 계열을 가려면 경제 동아리를 꼭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타내더라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또 하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경제 관련 활동 동아리를 하지 않았는데 경제 관련 학과를 쓸 수 있나요?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물론 동아리 활동이 없어도 이 학생이 이런 경제 관련 활동을 교과 세특이나 다른 부분에서 생활기록부의 다른 부분에서 나타낼 수 있다면 관련 동아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나타내지만 전공 적합성은 동아리 아닌 다른 곳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는 학교 선생님이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생이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된 자신의 역량을 좀 보여주려면 학생 스스로 자신에 대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는 4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대교육 공통 문항이고요. 4번은 대학의 자율문항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는 4번 자율문항이 없는 대학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2번, 3번은 공통문항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인데요. 1번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내용을 써봐라 이런 내용이죠.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와 관련된 내용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 가는 학생이라면 간호학 공부 어떻게 했어요? 라고 1번에 쓰시면 되고요. 경영학과 가는 학생이라면 경영학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이 과목으로 있는 그런 과목 시간에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한 무슨 건축학과 가는 애가 건축이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학교에. 그럴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다라는 부분을 1번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2번 문항은 교내외 활동 3개 이내로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3개를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활동을 쓰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학생들이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를 정해놓고 그 학과 관련된 활동을 고교 생활 중에 열심히 노력하시고 자기소개서는 그 활동 중 두드러지게 자신의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 2개, 3개 정도를 2번에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 2학년 때 본인이 학교에서 한 활동을 잘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 2번 문항에 쓸 활동이 어떤 것인지 잘 찾아내서 쓰시면 되고요. 혹시 그렇게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 활동이 없다면 3학년 때라도 9월 달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지원 모집 단위 관련된 활동을 하시고 그 활동을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는 인성 문제이죠.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실천한 사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학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본인의 어떤 리더십도 좋고요. 아니면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나눔, 베풀었는지, 혹은 친구 간에 서로 갈등 있는 아이를 내가 어떻게 중재했는지, 이런 자신의 경험입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써주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3문항이 대기업의 공통 문항이고요. 4번은 대학의 자율문항인데 보통 4번 문항에서는 지원 동기나 아니면 어떤 진로 계획 혹은 지원학과 관련 노력 이런 것들을 대학이 4번 문항에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항이 있는 대학은 지원 동기를 4번에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또 대학에 따라서는 4번 문항이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1번, 2번, 3번 중에 특히 1번과 2번 중에 지원 동기를 좀 녹여내면서 그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의 이 강의를 듣고도 자소서에 대해서 감이 잘 오지 않으신 분은 EBS에 자소서에 대한 특강이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전략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전공 적합성이 높다면 소신 지원해라.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학생이
경영, 경제 관련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원서를 쓰려고 했더니 경영학과가 왠지 좀 높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좀 경영학과 높으니까 좀 낮은 뭐 다른 학과를 쓸래요. 그래서 다른 학과를 쓴다면 그것은 합격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은 어떤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을 가지고 좀 낮은 학과로 바꿔서 써서 합격할 수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낮은 학과로 바꾼다고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니다. 이 전형은 자신이 활동한 내용과 맞는 그러한 학과를 써야 그나마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공을 바꾼 학생이라면 바꾼 전공에 대한 활동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전공을 바꿔서 원서를 쓴다면 그것은 합격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상위권 대학은 선발 인원이 교과 전형보다 많다라는 거죠.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대학을 잘 주시고 대부분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 내신 성적의 합격선이 종합 전형이 교과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교과가 높은 거죠. 높기 때문에 내신이 아주 높은 학생들은 교과를 가서 합격할 수도 있고요. 내신은 조금 떨어지지만 관련된 활동이나 또 학교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자기소개서나 뭐 면접을 미리 준비하라는데 미리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한 3월달 학기 초에 자기소개서를 미리 한번 써보시고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좀 확인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남는 기간에 좀 준비를 한다면 좀 합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수업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이 얼마만큼 참여했느냐, 또한 학교의 생활의 중요성입니다. 학교 활동을 어떻게 했을까,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수업 시간에 참여하고 학교 활동 열심히 한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잘 녹여져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공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 누가 지원해야 될까요? 자, 앞서서 본 두 개의 전형을 보면 교과 전형 내신 성적 좋은 아이가 지원을 하는 것이죠. 종합 전형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서 뭐 약간 떨어지더라도 학교 활동이 많다면 지원할 수 있겠죠. 논술 전형은 뭘까요? 내신 성적이 높은 아이는 교과 전형을 쓰면 되니까 그닥 내신 성적이 높지 않고, 그렇죠? 또한 학교에서 그닥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고,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내신 성적으로 본다면 3등급 정도 혹은 뭐 4등급 정도, 뭐 대학에 따라서 5등급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서 논술 실력이 있는 학생, 또한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한 대학이 많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서 논술 실력이 되는 학생, 이런 학생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문계는 언어 논술이죠. 그래서 대부분 인문계의 논술을 보면 제시문을 읽고 분석하고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논제에 맞는 답을 본인이 제시하는 것, 이것이 인문계 언어 논술입니다. 자연계는 수리 논술인데요. 또 수리 논술 또는 수리 과학 논술입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수학만 보는 대학이 있고 수학 플러스 과학, 물화생지 중에 하나 이렇게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수리 논술의 중요한 점은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좀 실수로 틀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인문 논술과 자연 논술이니까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의 논술 문제를 미리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풀어보시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인데요. 모집 인원을 보면 작년보다 조금 줄었죠. 대학은 33개 똑같은데 모집 인원이 조금 줄었다. 약 1000명 정도가 줄었죠. 그래서 약간 그 정도 줄은 전형이다. 그래서 984명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을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논술 전형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시문이 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술 전형은 대학이 시험이 끝나면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해서 대학에서 본 모든 시험에 대해서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은 시험 문제를 교과서 이외에서 출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논술 문제는 고급 교육과정 내에서 나옵니다. 교과서 또는 EBS 교재에서 논술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대학의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풀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출문제는 대학 홈피에 들어가면 자료실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안에 들어가면 논술의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꼭 풀어보시고, 또한 대학이 한 5월달, 6월달쯤에 모의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모의 논술은 그해 논술의 방향을 대학이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모의 논술을 좀 풀어보면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감을 잡고 준비를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일단 수능 최저가 되고 논술에 대한 준비가 됐다라고 한다면 소신 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성평가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성평가 전형의 어떤 특징 부분인데요. 적성평가 전형 누가 지원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3에서 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에서 5등급 정도 되는데 학교에서 활동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논술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학생이겠죠.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없고 활동이 없으니까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논술 실력이 되지 않으니까 논술로도 갈 수 없고 이런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적성평가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성평가 전형은 대부분 언어 수리를 봅니다.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 시험을 봅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영어를 보는 대학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대학마다 전형 방법과 문항수 배점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 유형을 보면 순수 적성 문제와 교과 적성으로 나눠지는데 최근 적성평가 시험을 보는 대학을 보면 이 교과 적성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 적성은 흔히 말하는 그 수능형 문제, 특히 EBS 교재에서 시험을 내는 그런 대학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수능 준비하면서 EBS 교재로 이 적성 준비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문제의 유형이 수능형보다는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수능과 같이 공부를 하되 적성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학생이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어와 수학을 보고 대학에 따라서는 영어를 보지만 중요한 건 수학이죠. 수학을 몇 점 맞느냐에 따라서 합불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잘 보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성고사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인데요. 대학의 숫자를 보면 작년보다 한 개 대학이 줄었습니다.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죠.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작년까지는 적성평가 시험을 봤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적성 시험을 폐지했다. 그래서 한 대학이 줄었습니다. 한 대학이 줄다 보니 모집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304명으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적성평가 전형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2022가 되면 폐지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적성에 관심이 있고 이쪽에 잘 숙달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의 3개 대학, 경기 인천 7개 대학, 기타 고려대 세종 캠퍼스 하나 해갖고 전부 11개 대학이 시험을 보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성고사 전형을 보는 그런 대학의 특징을 봤는데요. 대부분 이런 대학들은 내신 플러스 적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내신과 적성 중에 적성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제 형식인데요. 가장 많이 뽑는 대학이 가천대학이죠. 가천대학 같은 경우 50문항의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국어 20문항, 수학 20문항, 수학 10문항 해서 50문항의 시험을 봅니다. 이 50문항을 60분 동안 보는 겁니다. 60분에 50문항을 시험 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그런 전형이 적성평가 전형이고 그러다 보니 고도의 집중력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학생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풀어서 내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판단해 보시고 그다음 매년 5월이 되면 대학에서 모의 적성 평가라고 하는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모의 적성을 한번 응시하셔서 본인의 적성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원하시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세종 캠퍼스에 지원한 학생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른 학생들은 수능에 관계없이 풀 수 있다. 또한 적성 문제는 사지선다형 문제이다. 그래서 수능보다 좀 쉬운 그런 난이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성 전형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성은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어와 영어에 비해서 수학에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60분에 50문항이라면 먼저 국어, 영어를 빠른 시간에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분에 국어, 영어를 다 풀고 30분 동안 남은 수학 문제를 푸는
그래서 국어, 영어를 빨리 풀어서 수학 시간에 좀 시간을 좀 넘겨야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합격선이 한 70% 정도 됩니다. 70% 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뭐 다 맞추면 좋겠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어려운 게 좀 곤란한 문제가 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빨리 좀 이렇게 스킵하시고 아는 문제부터 빨리빨리 풀어주시고 또 남는 시간에 못 풀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이것이 적성평가 전형의 어떤 지원 전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그냥 수능이죠. 수능 100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신의 반영률은 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 100으로 뽑기 때문에 수능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2월 인원을 좀 본 건데요. 모든 대학이 수시에 이제 전형을 하고 수시에서 모집 인원을 다 뽑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수시는 6장의 원서를 쓰다 보니까 그 중에 또 하나만 등록을 해야 되니까 합격자를 발표해도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미등록이 나타나면 떨어진 아이를 통하여 충원을 시키지만 또 그 아이가 또 다른 대학으로 또 가고 또 뽑아놓으면 가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충원 기간이 길다면 모든 수시 모집 인원을 다 충원하겠지만 짧은 수시 충원 기간 동안에 수시 모집 인원을 채우다 보니 결국은 그 충원 기간에 뽑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는 정시로 2월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월 하는 경우인데요. 작년과 달라진 점은 2월 인원이 굉장히 줄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줄죠. 모든 대학이 작년에 비해서 2월 인원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대학이 아무래도 수시 모집을 좀 더 적극적으로 뽑으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학력 인구 감소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정시까지 가면 학생을 못 뽑는 대학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학은 수시에서 충원하고 있다. 하지만 100% 충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2월 인원은 항상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매년 발표되는 정시 모집 인원보다 실제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정시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2월 인원을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가 끝난 다음에 2월이 넘어오는데 2월 인원이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몇 명 넘어왔느냐, 이것을 꼭 보시면서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의 지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9월에 모의고사 점수로 합격 가능한 대학을 먼저 좀 확인해 보시고요. 또 대학은 국수, 영, 탐 이렇게 4개 영역이 있지만 4개의 영역의 반영 비율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취득한 점수, 이 점수를 영역별로 비교를 해보면 좀 잘 본 영역이 있고 못 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자신이 잘 본 영역, 잘 본 과목의 반영 비율이 높은 그런 대학을 지원해야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또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가 어려웠는데 어려운 걸 내가 잘했다 그러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내가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를 내가 좀 잘 못했다 그러면 100분위를 반영한 대학이 유리한 것이죠. 100분위는 난이도에 관계없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분위 반영 대학, 표준 점수 반영 대학도 보셔야 되고요. 또 군별로 있습니다. 모집시 가군, 나군, 다군이 있기 때문에 가군, 나군, 다군에 따라서 성향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은 일단 지금 그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수능이 끝난 다음에 수능 성적을 가지고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국어, 수학, 영어 중 어떤 과목이 좀 더 어려워졌고 쉬워졌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의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그 영역을 몇 퍼센트를 반영해 주는지 이것을 따져서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전형, 그 대학을 찾아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은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수능 성적이고요. 하지만 수능 성적을 모든 과목을 다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 본 과목에 가중치를 많이 주는 그 대학이 나에게 유리한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BS 입시 컨설팅 솔루션, 오늘은 대입 전형 특징별로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또 대비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